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제 만 3년이 된 가운데요. 지금 그 러시아에는 노인 병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 당국이 이 거액의 현금과 또 채무 탕감, 빚이 있어? 빚 갚아줄게. 뭐 이런 또 정부에 빚이 있어? 그럼 탕감해줄게. 이런 것을 앞세워서 이 자원 입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 결과 10대, 20대, 뭐 10대는 아니라고 치고 뭐 20대, 30대 젊은 병사보다는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런 6, 70대 남성도 전쟁터에 나서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전쟁 3년 차에 들어서면서 현재 러시아 군에서는 40대, 50대 이상인 소위 이 계약병 전사자가 계약병으로 자원 입대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망하는 거예요. 전사자. 그런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현금과 또 채무 탕감 등을 내세워서 자원 입대를 지금 상당히 세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 50대 러시아 남성들의 입대가 그래서 이제 크게 늘고 있는데요. 40, 50대만 늘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40, 50대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지금 뭐 50대인데 60대인데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군대 입대해서 목돈을 준다니까 그거라도 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곧 할 텐데 아들의 결혼시킬 장가갈 아들의 그 아파트 구입 비용을 위해서 입대했다라고 밝히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 아픈 어찌 보면 처절한 스토리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자원 입대에 따른 혜택이 가장 후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라주라는 곳에서는요. 입대 시에 처음에 프론트머니로 선불로 400만 루블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로 보면 얼마냐면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라주라는 이 지역의 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요. 한 달에 월급이 약 한 6만 5천 루블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면 약 한 1,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목돈으로 프론트머니로 주는 게 월급의 50%를 주는 것입니다. 50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서 69세의 나이로 전사한 한 남성, 소위 노인 병사의 스토리가 지금 크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남성 69세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60대나 70대도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는 러시아 노인 병사들의 사례가 지금 잇따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인 병사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5월 푸틴 대통령은 하나의 서명을 합니다. 하나의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뭐냐?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그러니까 징병된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입대한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18살에서 맥시멈 40살 이하여야 러시아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40세 이상이 돼도 상한 없다. 무한대, 50대, 60대, 70대 상관없다라고 그걸 폐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러시아 남성들이 지금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이 내용을 알고 특별 취재를 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는 젊은 정규군이 줄을 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원된 예비군과 또 민간 군사 기업에 의해서 모집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와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민간 군사 기업과 계약을 해서 돈을 이제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집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또 하나 뭐냐? 죄수들 중에서도 너 이번에 그 군에 지원해서 한 2년 갔다 오면 지금 남아있는 10년 기간 탕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죄수들도 상당히 많이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계약 군인들이 오히려 정규군보다도 훨씬 많아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런데 또 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연령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심하게 말하면 노인병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그 계약 군인들의 경우에는 전사하는 비율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50세 이상 된 소위 노인 병사들의 전사자가 많아서 러시아 군에서는 이걸 지금
아주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연령층의 입대 증가는 주로 당연히 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애국심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병력 충원을 위해서 높은 급여와 보너스를 제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월급의 50배를 입대 시에 일시불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참에 내가 살아만 돌아올 수 있다면 더더욱이 좋지만 만에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지원하는 50대 60대 그리고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 아파트 한 채라도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내가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라는 등등등의 여러 가지 스토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령 입대자의 사례로 70세에 가까운 나이로 전쟁에 참여한 유리 부시콥스키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이 사례는 고령의 러시아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러시아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군 입대를 계속해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69세의 군에 있다가 전사한 이 남성의 스토리, 그보다 더한 스토리가 이제 더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의 규모를 현역 132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원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막 노인병사들 모집하는데 지금보다 군대 규모를 더 한 20만 명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니까 소위 말하는 노인병사들의 지원을 더 동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독려할 것으로. 그래서 고령층의 입대 증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라기보다는 세계인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이런 그 고령층의 입대 증가는요. 군대의 전투력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입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60대, 70대 되는 사람을 군인으로 데려간다라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집에서 손자 재롱이나 볼 그런 나이에 총탄이 오가는 치열한 그 전쟁터로 나간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는 등등의 지금 세계인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전투력 쪽인 그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기 복무 계약 형태로 병력을 운용하는 것이 부대의 결속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3년, 5년, 10년으로 근무하는 사람 아니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좀 더 길면 한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가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 1년 이하 또는 1년 이런 식으로 단기로 갔다 오겠다고 마음 먹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이도 더군다나 40대, 50대. 과연 얼마나 전투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 고령의 소위 노인 병사들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그 안타까운 희생 과정이 더욱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정부가 알아서 할 터이고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의 그 안타까운 희생 그 과정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60대나 70대 한 50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소위 말하는 노인 병사가 가서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저 군복만 입었다 뿐이지 기력도 딸려 체력도 딸려 기술도 딸려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요즘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전자기기에도 익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해. 그야말로 어찌 보면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정말 화가 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60대, 70대 이 노인들을 불러다가 하는 게 이게 정말 전쟁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의구심도 듭니다. 어서 빨리 이 전쟁은 끝나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를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러시아의 그 노인 병사들하고 싸우고 있는 상대 국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그 평균 연령을 보니까요. 43살로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여기도 60대, 70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 연령을 알아보니까 43살이었습니다. 최고령자가 43살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것은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도 50대, 60대 그 노인 병사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전쟁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 양국 간의 관계에 좀 균열을 내려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왜 균열을 내렸냐? 중국 견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우선순위 1위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좀 떨어뜨려 놓는 것도 효과적일 텐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좀 잘해주면서 중국이 삐져서 러시아 너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너 미국 트럼프하고 놀아? 나 너한테 삐졌어. 난 너랑 안 놀아. 이제 요런 걸 좀 트럼프 대통령은 노렸는데 이게 안 통하네요. 바로 어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주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좀 떨어뜨리고자 러시아와 급속도로 이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굳건한 관계를 오히려 더 과시하면서 틈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과 당신네 러시아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아픔을 함께한 역사도 많고 그래서 서로 지원하며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러시아한테 미국 내에서 또는 여기저기서 욕 많이 먹어가면서 러시아한테 잘해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참 화가 날 만도 하죠. 오히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이 두 양국 정상은요, 지난 한 달 사이에 무려 2차례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끈끈함을 더 자랑하고 있어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들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 중러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 매우 주목을 했습니다. 정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면 하필 이때 중국과 통화하는 건 좀 미루거나 미리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있거나 좀 이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2, 3일 만에 바로 돌아서서 중국하고 통화를 해버리니 이게 미국에서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 12일 그러니까 이제 뭐 열흘 조금 지난 한 2주 됐습니다. 90분간 그때 통화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교류 재개까지 막 알리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의 입장에 막 힘을 실어주는 뭐 러시아 대변인이냐라는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러시아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머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어찌 보면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러시아에 구애를 하는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소위 닉슨 전략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전략이라는 건 있고요. 이거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인 소위 리버스 닉슨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닉슨 전략이란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그 냉전 시기였던 지난 1960년대 옛 소련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미국이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인 1972년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잘해주면서 중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 전 대통령이 취했던 러시아 견제를 위한 친중국 행보가 아닌 닉슨 전략.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러시아 행보. 요게 그 당시는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 시도해볼 만한 외교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중러 관계를 좀 틀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어찌 보면 명백하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라면서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외교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욕먹어가면서 이 외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주소지는 어디 있는지 참 다시 한번 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지난달 말 참사가 발생했죠. 워싱턴 DC 그 인근에서 그 상공에서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충돌했잖아요. 그런 참사를 계기로 워싱턴 DC 인근 그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 규정이 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헬리콥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탑승할 때마다 이 공항 이착륙이 금지돼서 그 일반 그 민간 승객들이 아주 큰 불편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새로이 공표된 이 규정은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때뿐만이 아니라 뜨고 내리기 그 전에 사실은 그 대통령 헬기가 뜨고 내리기 그 한두 시간 전에 또 다른 헬기가 그 백악관 주변을 이렇게 선회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위험한 게 없는지 좀 일종의 클리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돕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확인하면 그때 대통령 전용 헬기가 뜹니다. 꼭 에어포스 원이더라 아니더라도 그 마린 원이라 그러죠, 헬리콥터.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대통령 전용 헬기가 떴을 때와 내릴 때 그때만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이 그 비행이 금지됐는데 지금은 헬기 떴을 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전용 헬기 뜨기 전에 다른 비행기가 미리 순찰 비행을 할 때부터 블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항공기들이 제대로 이착륙을 못해서 난립니다, 난리. 이 수십 개 항공사들의 그 도착 항공편이 예정 시각에 공항에 제대로 착륙하지도 못하고 착륙하려고 막 왔는데 관제탑에서 예리게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전용 헬기가 1시간 뒤에 뜨기 위해서 지금 미리 좀 상공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감시 헬기가 지금 선회 비행을 하고 있으니 모든 민간 여객기들은 착륙하지 말고 일단 조금 떨어져 있는 멀리서 선회 비행을 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들어오라 그러면 그때 들어오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까지 다 왔는데 착륙을 못하고 그 근처에서 빙빙 선회를 무려 1시간, 2시간씩 하다가 뒤늦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게 13일이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 날인 14일 하루만 봐도 레이건 공항의 모든 여객기 이착륙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착륙 예정이던 약 30대의 일반 항공편은 제때 착륙하지 못하고 버지니아라든지 뭐 메릴랜드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등등의 상공에서 멀찌감치 상공에서 선회 비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중에서 한 9편은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고요. 또 예정과 다른 곳에 내리게 된 승객들은 불편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그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에 내릴 걸 알고 거기다가 렌털카 다 이제 미리 예약해 놓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했고 또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또 트랜스퍼해서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연결 항공편을 놓치기도 했고 또 그 공항에 식구들이 마중 나와 있는데 마중 나온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엉뚱한 데에 가서 내려져 있고 이런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규정이 너무 그 민간 그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불만에 대해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할지 아니면 그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항 얘기 나왔으니까 공항 얘기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내국인 입국 심사장이 외국인 입국 심사장보다 줄이 훨씬 짧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이 외국인 줄이 짧았어요. 한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여권 갖고 가면 외국인 줄이 짧아갖고 그냥 슉슉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 중국 사람들도 많아지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국인 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규정이 이게 10년 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인 재외 동포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내국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 여권 갖고 내국인 줄에 서서 입국 심사 받다가 한번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그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 시민권자시면 저쪽 외국인 줄에 서셔야지 왜 여기 쓰셨어요? 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거기서 뭐 너 규정을 제대로 아니 모르니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성격상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로 갈까요? 했더니 요번에는 통과시켜 드릴 테니 다음부터는 그러세요. 또 나름대로 또 자기는 또 뭐 베푸는 척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통과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쿵저쿵 말 듣기 싫어서 이제 외국인 줄에 쓰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미 재외 동포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어도 내국인 줄에 쓸 수 있었던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홍보가 교육이 잘 안 돼서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이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게 시행되니까 너희들 한국 사람들 그 미국 여권 들고 오면은 제대로 통과시켜줘야 돼. 뭐 이 교육을 시켜서요. 요즘 하루 이제 한 지난주 그 정도 엊그저께 때부터 가면 아예 직원이 미리 멀찌감치 나와서 한국 사람이라도 이제 미국 여권 들고 있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라도 재외 동포시면은 내국인 저 짧은 줄 저기 텅텅 빈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막 안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그런 그 정책이 시행됐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잘 알질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면서 재외 동포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지금부터는 인천공항에서 확실하게 취해지니까 재외 동포 한인들은 미국 여권을 갖더라도 줄이 뭐 그냥 외국인 줄이 짧으면 그냥 거기 서도 되고 내국인 줄이 짧으면 거기 서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줄로 가세요. 자, 기아 자동차 리콜이 있네요. 미국에서 13만 7,256대, 약 13만 7,300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1, 22, 23년형 기아 셀토스 그리고 기아 소울입니다. 미국의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에 쓰인 피스톤 오일 링이 잘못 제조됐을 수 있다라면서 엔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국은 이번 리콜이 판매 딜러 등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먼저 그리고 필요시에 엔진 교체나 피스톤 링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무료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2021, 22, 23 소울 그리고 셀토스 두 개 모델입니다. 자, 중국에서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게 갖고 있는 인간형 로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로봇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머쓱하죠. 동그란 로봇 청소기 막 카펫이나 바닥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니면서 청소하죠. 근데 그것도 뭐 말은 로봇 청소기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그냥 그냥 로봇이라고 하죠. 하지만 휴머노이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려면 인간의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쉐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중국에서 그런 로봇이 크게 붐이 일고 있고요. 지금 그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근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수요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딥시크가 개발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TV쇼에 등장한 그 로봇가 있었는데 집단 춤을 췄어요. 이걸 이제 군무라고 하죠. 집단으로 같이 딱딱 열을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그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그 로봇이 군무를 췄는데 아주 화려한 최신 춤을 췄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유명한 로봇 제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제조한 로봇이 수십 대가 나와서 이렇게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요, 그 유니츄리라는 회사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G1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G1을 무료로 렌탈 해준다라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대여료는 그러면 얼마냐? 하루에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입니다.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그러면 달러로 보니까 대충 1,000불은 좀 안 되고요. 한 9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추가로 한 900달러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000달러 정도면 하루를 빌리는데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서로 빌리겠다라고 줄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춤추는 인간형 로봇 G1은 최근 그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중국의 온라인 매체 사이트 JD.com, 이걸 뭐 진둥닷컴인가 그런데 이제 JD.com입니다. 이건 미국으로 따지면 그 아마존 같은 곳이에요. 그 JD.com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완판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국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돈 많은 사람은 또 굉장히 많아요. 뭐 중국에 돈 많은 백만장자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면서요. 여하튼 그래서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리고 기술적으로 미국에 있는 알려진 어떤 그 인간형 로봇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중국을 좀 따라잡아야 될 텐데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신규 환자가 38% 증가하고요. 또 이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명 가운데 1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유방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한 25년 사이에 매년 320만 건의 유방암 신규 사례와 함께 매년 110만 명의 유방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 유방암은요,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는 가장 흔한 암이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볼 때도 전체 2위 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흔한 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 뉴스기도 하면서 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그래? 하면서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 저가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다이소, 미국에도 있죠. 다이소. 거기 가면 뭐 대충 뭐 싼 건 뭐 2, 3불짜리도 있고 비싸봐야 5, 6불.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 품질 괜찮고 또 여기저기 쓸모도 상당히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저도 가끔 몇 달에 한번 다이소 지나가다 보면 한번 쓱 들어가 봐요. 그럼 뭐 재밌는 것도 이렇게 좀 구하고 그러는데 한국에도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이소가 비싼 거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가 상품 3불에서 5불 정도짜리 파는 그 다이소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건강기능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소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약국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한국에서는 그 약사들 사이에서 적잖은 분노와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이미 전국 그 200개 매장에서 한국의 경우에 그 영양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가 물건 파는 다이소에서 이런 걸 판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다이소가 그 싸구려 물건 파는데 그 영양제도 싸구려면 어떻게 걱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약사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다이소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멀쩡한 한국의 제약회사. 자, 예를 들면 다이소와 판매 협약을 맺고 다이소의 제품을 입점시킨 한국의 제약사.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제약사들입니다. 먼저 대웅제약. 그리고 종근당 건강, 그리고 일양약품. 이 세 개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가 자기들 물건을 다이소에서 팔겠다고 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대웅제약은 종합 비타민을 비롯해서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B, 칼슘, 어린이 종합 비타민 등등 무려 26가지 종류 제품을 다이소에 입점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건강은 락토핏 골드라는 것과 루테인 지아잔틴, 또 이렇게 입점을 했고요. 또 일양약품은 비타민 C 추어불정, 씹을 수 있는 비타민 C, 그리고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 소팔메토, 또 남자 여자 다 필요한 콜라겐 같은 거 9개 제품을 일양약품은 또 입점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약사계에서 아주 지금 극격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또 반발이 나오느냐? 똑같은 물건을 여기 좀 다이소에서 나와 똑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그렇게까지 반발할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반발할 만합니다. 왜냐? 엄청나게 쌉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 제품은 평균적으로 이제 한 달분이 2만 원, 3만 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3,000원에서 비싸면 5,000원입니다. 아유, 그렇게 싸게 파니까 당연히 저급한 물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사들의 말을 빌면 다이소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약사들이 화가 나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면 우리는 3만 원, 4만 원에 파는데 다이소에서 팔면 3,000원에서 뭐 비싸봐야 5,000원에 파는 그런데 성분도 비슷하고 약효도 비슷한 걸 그렇게 다이소에서 싸게 팔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이소 제품이 멀쩡하다는 것을 약사들이 미리 다 검증을 해줘 버린 거예요. 비슷한 성분에 비슷한 효과인데 약국에서 사면 뭐 2, 3만 원, 3, 4만 원. 그런데 다이소에서 사면 4,000원 내지 5,000원이니까 지금 그 한국의 건강제품 업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 가시는 분 있다면 올 때 좀 사다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약사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그 각 제약회사가 지금 우리 약사들을 엿먹였다. 약국들 다 망하게 생겼다. 라면서 지금 굉장히 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으면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현재의 상황 하나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약사들에 이어서 또 지금 한국에서는요, 양방 의사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앞으로 이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그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활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소송이 걸렸거든요. 양방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어제 판결이 내렸는데요. 엑스레이를 사용한 그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이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서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가끔 필요할 경우가 있답니다. 가끔 그 어떤 특정 치료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나요법 같은 거 이런 거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커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뭐 허리 아프고 디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많이 오는데 그 추나요법은 한의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고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의원에 왔다가 진단받고 엑스레이 저쪽 양방 병원에 가서 또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사진 받아다가 다시 한의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힘이 들고 돈도 이중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한의원에다가 엑스레이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한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또는 오용이라는 것은 이제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따른 위험성을 무시한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신이다 라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세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법이 지금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한의사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엑스레이 사용에 문제가 없는 만큼 한의원에다가 엑스레이를 갖다 놓고 적극 이를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사들이 또 난리가 났고 또 의료계에서는 양방 의사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치 예측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데네요. 이 폴리마켓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지금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폴리마켓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다음 달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근데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베팅 시장에서 81%가 그렇다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베팅이 이루어진 금액은 약 한 7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폴리마켓의 베팅 방식은 이렇습니다. 폴리마켓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확률,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탄핵될까 안 될까, 또는 이
팀과 저 팀이 경기를 하는데 이 팀이 이길까 질까 뭐 이런 거를 그냥 그 이슈만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참여자들이 나는 이기는데 베팅할래, 나는 뭐 지는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폴리마켓이 뭘 하는 것은 아니고 폴리마켓은 그냥 이슈만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 올려놓은 이슈에 대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윤 대통령의 탄핵 될까 안 될까입니다. 그런데 될까에 81%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은 뭐 0달러에서 1달러 사이를 이제 하는데, 0달러 그러면은 뭐 1달러 하는 거야? 뭐 그건 아니죠. 1달러만 하는 게 아니죠. 몇십만 불, 몇만 불, 몇백만 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달러라면 뭐 100만 불 하면 100만 주식을 사는 것은 일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0달러에서 1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형식으로 이제 이거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맞으면 1달러를 받고 틀릴 경우에는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탄핵된다라고 해 뭐 얼마를 걸었는데 탄핵이 되면 1달러에 해당되는 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 잃는 거고요.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라는 이름의 주식 가격은 81센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81센트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탄핵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81%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음을 이건 미국에서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정치적인 견해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도요, 그냥 재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건 탄핵이 돼도 걱정, 탄핵이 안 돼도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작금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 양쪽 다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참 격동하는 그런 세계 정세이다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요,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루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